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 단원 FM. 안녕하세요. 88.7MHz 단원 FM에서 보내드리는 천원석의 횡설수설인문학 5월의 첫 번째 날 69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천원석입니다. 봄에 주눅이 들었구나. 꽃의 얼굴에 주눅이 들었구나. 어렴풋한 날. 방금 읽어드린 시는 일본 전통의 단시인 하이쿠의 대가 바쇼가 지은 시입니다. 만발해가는 봄꽃들의 아름다움에 기가 죽었는지 으스름달이 어렴풋이 얼굴을 가리고 있습니다. 꽃세상 앞에서 다른 자신이 드러나는 것을 겸연쩍어하며 무대 뒤로 얼굴을 가립니다. 꽃도 좋고 그런 달도 좋습니다. 봄이 한창입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함께 손잡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단원 FM도 그 곁에 있겠습니다. 산 너머 좁은 단오서길에 봄이 찾아온다네. 들 넘어 고향 논밭에도 온다네. 아지랑이 속삭이네. 봄이 찾아온다고. 어차피 찾아오실 고운 손님이기에 단장하고 웃으며 반기려네. 하얀 새옷 입고 분홍신 갈아 신고 산 너머 좁은 오솔길에 봄이 찾아온다네. 들 넘어 고향 논밭에도 온다네. 웃으며 반기려네. 하얀 새옷 입고 분홍신 갈아 신고 산 너머 좁은 오솔길에 봄이 찾아온다네. 들 넘어 고향 논밭에도 온다네. 들 넘어 고향 논밭에도 온다네. 네, 박인희가 불렀습니다. 봄이 오는 길. 니체는 서양의 예술은 아폴론적인 속성과 디오니스적인 속성 두 가지의 속성을 함께 지녔다고 이야기했죠. 여기서 아폴론적인 속성이란 이성을 바탕으로 섬세한 조화와 규칙을 중요시하는 이른바 클래식 같은 음악을 말한다면, 디오니소스적 속성은 술의 신답게 날 것 그대로의 감정을 토로하는 음악이라고 말할 수 있을 듯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중에서 아폴론적인 속성의 음악을 이른바 고급 예술로, 디오니소스적 요소를 다소 저급한 예술로 인식하는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특히 클래식 음악은 일반 대중과의 삶과는 다소 거리가 먼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데, 오늘 그런 인식을 깨뜨려 주실 아주 소박하시고 인간적인 클래식 전공자 두 분을 모시고 클래식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산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드림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님과 매니저님 두 분을 오늘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직접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귀한 자리 이렇게 또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먼저 지휘자님부터 우리 본인 소개 좀 제가 직접 드리는 게 낫겠네요. 우리 조현남 지휘자님, 제가 이 프로필을 받았는데 뭐 2장이 걸쳐서 너무 화려하세요. 이게 다 소개를 해드리지 않는 시간이 갈 것 같고요. 백승예술대에서 바이올린을 전공을 좀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시흥시 오케스트라의 창단 연주, 시흥 챔버 창단 연주, 베누스토 오케스트라 악장, 그래서 현재 베누스토 프리모 오케스트라 지휘를 하고 계시고요.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지휘 진짜 많이 하셨네요. 그리고 현재로서는 다 소개를 이제 이 얘기하면서 소개를 좀 하기로 하고요. 현재는 드림 심포니 오케스트라 지금 지휘자님으로 이끌고 좀 계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매니저님 직접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드림 심포니 오케스트라 이명화 매니저입니다. 저는 드림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만나가지고 첼로를 하고 있거든요. 예. 첼로 파트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오케스트라를 그냥 아마추어 오케스트라로 시작이 돼서 지금도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오케스트라라는 그 자체가 저희에게 그 단원들이 되게 만족하고 계시거든요. 네.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이제 다 직장인으로서, 거의 직장인으로서 저희 이제 일요일마다 연습을 하고 있는데 만족감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본인 소개 첼로 전공하시면서 이제 우리 첼로 맞죠? 네, 첼로 네, 맞아요. 네. 전공은 아니고요. 예. 자, 지금 한 가지 이제 팁을 주신 게 시민들이 네. 중심이 되는 오케스트라다. 네. 다른 얘기로 하면은 전공자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아마추어들이 모인 오케스트라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이 드림 심포니 오케스트라에 대한 소개는 좀 이따 다시 한번 좀 해주시기로 하고요. 네. 먼저 우리 개인적인 좀 한번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현남 지휘자님, 네, 어떻게 이 심포니 드림 심포니랑 연결이 되신 건지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은 오래 전부터 여러 가지 지휘를 했었는데요. 이제 저희가 코로나 시기를 겪었잖아요. 그때 모든 활동이 저 같은 경우에는 올 스톱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한 2년 정도 지나다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현재 하고 있던 오케스트라가 이제 원래는 브라보 심포니 오케스트라라고 그 역시나 마찬가지 시민들과 함께하는 아마추어 단체 오케스트라인데 이게 고민이 되다가 한참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더 끌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고 있는데 지금 여기 이명화 매니저님께서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네, 그래서 연락이 오셔서 그 매니저님이 하고 있는 드림 오케스트라가 있는데 혹시 저하고 같이 한번 해보지 않겠습니까? 서로 이제 얘기가 오가다가 저도 뜻이 맞고 해서 이제 그래서 저도 흔쾌히 수락하게 되어서 드림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이제 다시 재결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시작이 23년 작년이네요. 네. 9월 3일이면은 이제 아직 1년이 채 안 되신. 네, 맞습니다. 네. 자, 그 전에 활동들을 보시니까 진짜 화려하게 활동들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제가 클래식은 전혀 진짜 문외한이라 뭐 하나 여쭤볼게요. 여기 프리모 오케스트라 지휘라고 되어 있는데 네. 프리모란 뜻이 무슨 뜻인가요? 이제 프리모가 이제 사실 TV 광고에도 좀 나왔던 그런 단어거든요. 프리모 하면 이제 최상급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아마 그게 주류 이름으로 나오지 않았나, 뭐 뭔가로 나왔었던 것 같거든요. 네. 최상급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마음, 그 다음에 이제 음악적인 용어로 따지면은 처음처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저희가 오케스트라 처음에 시작하는 단원들 보면은 특히나 아마추어들은 이제 마음가짐이 좀 색다르거든요. 처음 시작할 때 그 기분을 오래오래 간직하고 그대로 이제 그 마음 변치 않고 열심히 해주길 바라는 의미에서 이제 프리모 오케스트라라고 명칭을 지었습니다. 네.
제가 계속 무식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렸을 때 피아노 치는 분들, 악기하는 분들 보면 네. 기본적으로 야, 저 집 잘 산다. 그런 이미지가 좀 있었거든요. 그렇죠. 또 실제적으로 그랬고 네, 그랬죠. 잘 사셨어요, 집안이? 저희는 글쎄 나와서 보니까 잘 산 것 같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근데 시골 동네에서는 그때 당시 제가 어렸을 때는 이제 동네 유지 소리는 들었었던 것 같아요. 잘 사셨네요. 근데 동네가 작은 동네니까 면 소재 정도니까 아주 작은 동네죠. 그래서 그 안에서는 뭐 잘 산다 제 나름대로 생각했지만 사실 전주 시내 나오고 서울 시내 나오고 이러면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이제 어떤 음악의 열정이 어려서부터 싹이 트이는지 안 트이는지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남자들 하면 보통 스포츠 축구하고 이렇게 놀 때지 네. 피아노 치고 악기 만지고 하면 뭐라 그럴까 좀 남자 아이들 입장에서는 네. 이게 뭔가 창피하게 느끼기도 하고 뭐 이런 느낌이 좀 있어서 안 하겠다고 하는 친구들도 많고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악기 만지는 게 좋으셨나요? 아무래도 섬세함이 좀 남다랐던 것 같긴 해요. 예를 들자면 아주 간단하게 그냥 리코더를 이제 저희 집안이 이제 삼형제인데요. 그 중에 막내인데 뭐 예를 들어 큰 형이나 작은 형이 리코더를 하고 있으면 거기에 관심이 제가 많이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다른 이제 음악적으로 저에게 좀 다가왔던 건 지금 생각해 봤을 때 그때는 잘 모르는 거였는데 라디오에서 이렇게 아침마다 클래식 음악이랑 아니면 이제 금관 악기 특히 뭐 행진곡 같은 그런 게 많이 나왔던 걸 열심히 듣고 저 혼자 막 행진을 하고 방에서 그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음악 듣는 게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았어요. 아니 그게 타고나신 건가요? 유전적인 뭐 지금 환경적인 요소가 좀 있으셨나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이제 어렸을 때 내가 처음부터 바이올린 하겠다 이 생각은 안 하셨을 거고 부모님이 뭔가 이렇게 한번 해볼래 하고 시켰을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는 제가 음악을 하려고 굉장히 좋아해서 했었는데 집에서는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남자가 음악을 해서 나중에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이제 그때 당시는 그랬고요. 사실은 이제 저희 아버지가 시골에 이제 별정우체국 국장으로 계셨는데 잘 사셨네. 거기에서 이제 본인이 이제 그만두시면은 제가 자리를 설 수 있게 자리를 마련을 해주셨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저는 그게 싫었거든요. 그걸 박차고 나왔어요. 후회 안 하세요? 지금은 그냥 모르겠어요. 이게 금전적인 쪽으로 생각하면 그때 좀 했을 걸 그랬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지금은 또 제가 열심히 제 열정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제 스스로도 만족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괜찮습니다. 근데 흔히 일반적으로 피아노부터 접근을 하잖아요. 네네. 근데 바이올린 특별히 바이올린을 택하셨던 이유가 있으셨나요? 저도 사실은 이제 피아노부터 바이올린부터 한 것도 아니고요. 사실은 우연하게 이제 조금 더 깊이 했던 게 중학교 때 이제 기타를 좀 많이 했었어요. 그때 통기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정말 감성적인 나이대라 그런지 음악에 완전히 푹 빠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제 어떤 이제 그때 당시는 뭐 유명한 그 그룹들이 뭐 송골매나 조용필이나 뭐 이런 이제 그룹들이 나와서 이제 TV에서 이제 연주를 하거나 이런 거를 보게 되면 그날 저녁 이제 잠을 못 자죠. 이게 너무 벅차서. 그래서 그런 걸 많이 따라하고 음악에 좀 더 깊이 빠지고 하다가 나중에 또 이제 피아노도 하게 되고 사실은 바이올린 좀 늦게 했어요. 다들 제가 완전히 어려서 하는 줄 아는데 좀 더 늦게 시작을 하고 저에게 바이올린이 좀 더 맞구나라고 해서 좀 더 깊이 파고들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매니저님한테 같은 질문을 좀 드릴게요. 네. 어떻게 첼로를 하시게 되셨어요? 저도 악기는 어려서부터 했던 것 같아요. 역시 있는 집안 출신. 아니 그러진 않았고요. 저희 중학교 때 우연찮게 음악 선생님이 성악을 전공하셨는데 가야금을 또 소개를 해주셨어요. 중학교 2학년 때. 그래서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피아노는 하고 있었지만 피아노보다 우리 아버지가 또 판소리를 좀 하셨네요. 지금 생각해 보니. 그래서 북 치면서 그 소리 했던 기억이 있었어요. 그리고 가야금을 이렇게 선보여 주셨을 때 어머 저거 나 하고 싶다. 그래서 정말 엄마한테 때를 무진장 써가지고 욕 먹어가면서 사달라고 했죠. 가야금을. 그래서 또 고등학교를 제가 이제 순창이 고향인데 네. 남원으로 고등학교를 갔어요. 그래서 네. 남원은 하면 춘향이잖아요. 그렇죠. 국악원을 정말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래가지고 저 TV 출연도 많이 했어요. 그때는 가야금으로 아니면 판소리로요? 가야금으로. 네. 그래서 남원이면은 춘향제가 있잖아요. 네. 얼마 안 남았지만 그 춘향제 때 KBS에서 춘향이 뽑을 때 축하 연주하면서 저희 국악원에서 항상 했었어요. 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졸업하고 가야금 전공은 하지 않았지만 졸업하고서 좀 악기는 저하고 좀 친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악기 하면서 네. 그리고 플룻 조금 배우다가 첼로를 그러니까 제가 우리 드림 심포니 하기 전에 우리 동네 오케스트라라고 전국에서 좀 휩쓸었던 그런 게 있었거든요. 네. 근데 거기 부단장을 또 맡았었어요.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아이들, 중학교 아이들 그 아이들을 데리고 저희가 그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반주를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실력이 좀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대학에서 전공을 하신 건 아니잖아요. 네네네 맞아요. 근데 왜 전공을 안 하시려고 하셨어요? 너무 어려웠어요.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좀 판소리 하셨던 강사님도 명아 너 판소리 좀 한번 해보지 않을래? 네. 그리고 또 가야금을 하면서 그 창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판소리는 아니지만 그 국악 쪽으로 하게 되면 가야금 병창이라는 그렇죠. 게 있어요. 네. 근데 그거를 했을 때 소리 선생님이 명아 나 좀 보자고 해가지고 너 소리로 좀 넘어올래? 이렇게는 하셨는데 그거는 쇳소리 나서 싫더라고요 목소리.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나는 가야금도 재능이 있었고 맞아. 창도 네. 재능이 있었고 네. 그러니까 지금 나 잘났다는 얘기를 지금 그건 아닌데. 아니 여기 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붙이는 좀 전문 용어가 있어요. 그렇게 뭐 한 번 여러 개를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한테 붙이는 전문 용어가 참 재수 없다. 죄송합니다. 아니 그 이제 전공자는 전공자답게 뭐 그 길로 이렇게 찾아가시지만 일반인이 네. 그렇게 하실 때 그 나에게 있어서 그런 음악이란 어떤 의미 같았어요? 힐링. 힐링. 저는 이제 피아노 하고 가야금을 할 때는 그냥 높은 음자리거든요. 네. 근데 첼로는 낮은 음자리표예요. 이 악보 보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심지어 이제 피아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악보 보는 게 너무 어려워서 개 이름을 쓰고 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운지라고 해가지고 손가락 번호가 있는데 손가락 번호 지금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악보도 못 보던 그런 이명화가 조금 한 달, 두 달 지나 연주를 한다는 게 제 자신이 너무 기특한 거예요. 그래서 연주 끝나고 저희가 일요일마다 합주를 하잖아요. 합주 끝나고 집에 갈 때마다 와, 나 오늘 너무 행복했어. 나 이게 힐링이고 이게 정말 피로 회복이야. 이렇게 느끼면서 귀가하고 있죠. 우리 지휘자님 자녀분이 예, 딸 하나 있습니다. 네, 그럼 자녀분도 음악을 전공하시나요? 네. 바이올린을 전공을 했어요. 했다는 얘기는 지금 안 하고 있다는 전공을 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따님한테 일부러 바이올린을 시키신 거예요? 아니면 그렇죠. 사실은 네. 제가 이제 바이올린을 많이 늦게 시작했거든요. 네. 네, 정말 늦게 시작했어요. 근데 늦게 하면서 이 악기가 나에게 너무 좋고 또 좀 더 깊이 있게 하고 싶었는데 늦게 시작한 만큼
계속 늦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자녀를 이렇게 좀 더 일찍이 교육을 시키면은 그래도 저보단 잘하지 않을까, 낫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사실은 3살 때부터 시켰거든요. 근데 이제 3살 때는 정말 그냥 악기를 가지고 놀다가 이제 너무 어리니까 흔들흔들 하잖아요. 아이가 건들건들하고 제대로 못 서 있고 그런 상태를 시키니 되겠어요. 좀 더 기다리다가 5살 때부터 다시 본격적으로 했죠. 지금은 그래서 어려서 해둔 게 아무래도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제 어려서부터 하면은 왼손 손가락이 굉장히 잘 돌거든요. 이제 이런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공은 바이올린 전공으로 하셔서 쭉 바이올리니스트로 가셔도 됐을 텐데, 물론 지금도 바이올린 연주를 하시겠지만 주로 지휘에 대한 그 이력이 많이 있으세요. 네. 그러니까 한 명의 연주자로서 어떤 오케스트라에 참여하는 것과 컨덕터로서 전체를 지휘하는 것과는 완전히 또 다른 결인 것 같은데, 지휘자로 이렇게 내가 전업을 하신 건 아니시죠? 사실은 지금은 지휘자라고 해야죠. 그쪽으로. 네. 뭐 그것도 어떤 계기가 있나요? 지휘가 가지고 있는 매력이 또 나름대로 있긴 하겠지만, 네. 바이올리니스트로서의 어떤 정체성과 지휘자의 정체성은 또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은 이제 제가 악장 할 때는 이제 모든 곡을 이제 딱 시작할 때 미리 연구를 참 많이 해요. 내 것만 연습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쉬는 타이밍에 어떤 악기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생각, 그 공부를, 악보를 이제 보고 쭉 하다 보니까 이제 내가 악기를 하면서 다른 악기 소리들이 들어오고 또 그런 게 이제 몇 년 쌓이다 보니까 도움이 많이 되고, 가끔씩 이제 지휘자님이 무슨 일이 있을 때 제가 이제 대신 이제 지휘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휘가 사실은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저에게는 이유가 있지요. 연주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연주는 당일날 연주하기 전까지 연습을 정말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긴장을 풀을 수가 없어요. 연주 끝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의 실수가 용납하지 않는 이런 프로의 세계에서는 정말 끔찍하죠. 그래서 늘 긴장하고 연습하는데, 지휘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이미 지휘는 곡을 다 만들어 놓고, 제가 무대에서는 열심히 이제 저는 그냥 거의 허공에다가 손만 젓는 느낌 이미 만들어 놨거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우리 단원들의 몫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편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내가 이렇게 지휘만 할 게 아니라 우리 단원들을 위해서 뭔가 좀 이벤트도 좀 생각해주고, 뭔가 좀 더 우리 단원들이 연주하면서 뿌듯함을 느끼는 뭐는 이런 거를 좀 남기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 항상 연주하기 전에 그런 이제 이벤트도 생각하고, 그래서 훨씬 지휘가 재밌는 것 같아요, 저에게는. 그러니까 이 만들어진 거 가서 손만 흔든다라고 하는 느낌을 얘기해 주셨는데, 뭐 우리 전문 용어로는 날로 먹는다. 뭐 근데 이제 지휘하면 네. 이제 나름대로의 어떤 똑같은 곡이라고 하더라도 지휘자에 의해서 한 곡이 시간도 늘어나고 나름대로의 지휘자의 색깔이 입혀져서 다른 곡으로 탄생이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곡을 해석해 나가는 과정이 저는 좀 지휘자님이 혼자만이 고민해야 되는 고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해석하는 어떤 나름대로의 그런 게 있으실까요? 뭐라고 답할지 당연히 있죠. 모르겠지만. 아니, 저 클래식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이시다고 하시는데 너무 잘 알고 계시는데요. 지휘자의 영향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만일에 지휘자가 첼리스트가 지휘를 하는 것과 바이올리니스트가 지휘를 하는 것과 해석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또 금관악기를 연주를 하셨던 분이 지휘하는 것과 이 느낌은 너무 많이 달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편곡을 참 많이 해요. 그러니까 편곡을 하면서 각 파트별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파악을 다 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예를 들자면 이 부분에서는 첼로가 노래를 하는데 이 부분에 첼로가 정말 예쁘게 잘 진행되는 것 같아. 그럼 이거를 조금 더 부각시키고 싶어. 그러면은 다른 파트들을 볼륨을 조금 줄여주고 첼로가 좀 더 튀게 해주고, 또 이 부분에서는 바순 소리가 너무
멋진 것 같아. 그러면 똑같은 모차르트 곡인데도 불구하고 바순 소리가 평상시에 다른 사람이 뭔 소리인지 모르거든요. 그럼 이런 걸 조금 더 부각시켜서 어떤 느낌의 새로운 느낌으로 다가올 수 있게 네. 그런 게 참 지휘하면서 또 편곡하면서 매력인 것 같아요. 네. 우리 매니저님께서는 여러 지휘자들을 겪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우리 조연남 지휘자님을 한마디로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지휘자님이라고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우리 지휘자님은 만능이다. 정말 악기가 저희가 이제 파트별로 있잖아요. 네. 파트별로 있는데 그 파트별로 정말 세밀하게 세심하게 약간 티칭 레슨처럼 그렇게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바이올린을 전공하셨는데 첼로를 어떻게 하면 더 예쁘게 소리가 난다고, 또 플룻이 뭐 음이 좀 낮으면 어떻게 하면 좀 높아진다, 이런 걸 다 해주시는 게 신기하다. 어떻게 저렇게 하시지? 이랬어요. 근데 전에 지휘자님은 성악 전공하셨던 분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성악 전공하셨던 분은 그 소리의 그 멜로디라던가 아니면 음량이라던가 이런 거를 세밀하게 해주셨다면, 우리 조현남 지휘자님 같은 경우에는 찝어서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소리가 나야 되고 이렇게 좀 그들의 그 파트별로 발굴 이렇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합주를 하는 게 아니라 단체 레슨을 받고 간다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멋지세요. 네.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또 많이 갔어요. 그래서 노래를 한번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네. 저한테 제가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혹시 실황 중계 해놓은 음악이 있으면 좀 보내달라고 했더니 두 곡을 좀 보내주셨어요. 네네. 이게 어디서 연주하신 건가요? 그게 2017년도 네. 안산 문화예술의 전당 달맞이 극장인데요. 네. 드림 심포니 오케스트라고 제가 하기 전에 이제 브라보 심포니라고 해서 안산을 대표하는 그냥 브라보 명칭을 썼는데요. 거기에는 사실은 이제 학생들이 좀 많았어요. 학생이란 초등학생도 있고 중학생도 있는데, 사실은 그 학생들이 왔을 때 연주만 하고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픽업해다가 다시 픽업해 가는 이 과정에서 부모님들에게도 뭔가를 좀 시키고 싶다라는 충동이 들어서 그냥 픽업해 오시는 부모님 무조건 앉혀가지고 베이스 드럼, 그다음 팀파니 이런 거를 사실 이제 좀 훈련을 한참 시켰지요. 그리고 그 곡을 학생들하고 같이 연주를 했어요. 결국은 자녀와 학부모, 시민이 같이 함께하는 이런 이제 단체로 이제 가고자 하는 이제 목표가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같이 연주를 만들게 됐거든요. 근데 완성도가 되게 높아서 그래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요한 스트라우스 2세가 작곡한 천둥과 번개의 폴카. 네, 맞습니다. 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제가 화면을 자세히 보니까 학생들도 보이고 뭐 이렇게 지금 말씀하셔서 보니까 그 학생들 중심으로 이렇게 알 수 있지만 소리 자체만으로는 전문 연주가들 같아요. 네, 이런 학생들을 끌고서 이렇게까지 연주를 하셨을 때 지휘자님 참 멋있네요. 근데 저는 이제 지휘를 볼 때 왜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예전에 지휘는 말 그대로 음악을 이끄는 사람이었지만 오디오적인 시점이었지만 폰카라얀부터인가는 이제 지휘가 보여주는 지휘로 바뀌었다. 네, 맞습니다. 지휘가 너무 멋있어요. 톤이 나름대로 지휘하실 때 지휘하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신경 쓰셔서 하시는 편이신가요? 어떠신가요? 여유가 없어요, 사실은. 예, 물론 이제 웬만큼 해놨지만 어느 타이밍 되면은 요 자리는 내가 꼭 집어줘야 그 편안한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부분만 가면 이상하게 박자가 좀 어긋나더라. 이런 자리들이 특히나 이제 아마추어들은 이제 자기 박자가 조금이라도 그 감정이 이제 막 흥분하고 이러면 좀 빨리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잡아줄 때라 별로 이렇게 막 지휘에 멋있게 사실은 지휘가 굉장히 좀 방정맞는 편인데 모션이 크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안 맞으니까 나를 따르라 이런 느낌으로 이제 모션이 커지니까 그런 거지 사실은 뭐 그렇게 신경 써본 적은 없었습니다. 네, 신경 안 쓰고 그냥 했는데 이렇게 멋있게 나온다. 역시 재수 없다. 네, 드림 심포니 오케스트라 언제부터 창단이 됐죠? 저희 2020년도에 창단이 됐습니다. 4년 네. 되네요. 네, 4년차. 네, 몇 분이신가요 지금? 지금은 저희가 25명 정도 됐거든요. 25분. 네. 25분인데 동원되는 악기는 몇 종류 되나요? 바이올린, 첼로, 플룻, 클라리넷, 비올라, 드럼 6가지. 6가지. 네네. 이제 지난 3월 31일 날 저희 네네네. 단원 FM 개국식 때 맨 마지막에 오셔서 휘날리를 장식해 주셨는데 맞아요. 그때는 25분이 아니라 30분이 넘으셨던 것 같은데. 맞아요. 저희 안산의 드림 심포니 오케스트라하고 네. 지휘자님께서 양재동에 프리모 오케스트라 저기 하시잖아요. 네. 갖고 합주했어요. 그랬군요. 네. 이런 영광이. 네, 그때 참 감명 깊었습니다. 특히 아까 제가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듯이 뭔가 클래식하면 먼 거리, 우리랑 관계없는, 그래서 뭔가 있어 보이려고 음악을 듣는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남행열차가 나오는 바람에 맞아요. 아주 신나게 들었던 예감이 있습니다. 자, 여기 단원들은 자격이 어떻게 되세요? 자격은요. 네. 악기를 만져보고 싶다. 악기 소리를 내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는 분이면 어느 분이든 가능합니다. 아니 그래도 연주를 하려면 어느 정도 실력이 좀 있어야 이렇게 수준이 맞춰져서 이렇게 발전하잖아요. 이게 악기 실력이 다 틀리면 네. 이게 지휘자님께서 이렇게 음악을 모으기도 쉽지 않을 거고 뭐 그 사람 계속 틀릴 수도 있고 네. 그래서 뭔가 들어올 때 네. 이 기준이라고 할까 실력이 어떤 뭐 그런 게 있지 않나요? 악기 지금 저희 단원 중에서 초등학교 학생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친구는 초등학교 방과후에서 바이올린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좀 방과후하고는 약간 레벨이 다르긴 한데 파트마다 퍼스트가 있고 세컨이 있고 서드가 있어요. 그래서 그 파트에 맞게 지휘자님께서 편곡을 주셔요. 그래서 정말 활만 그어봤다 이런 분들도 가능하고 또 플룻에 바람 좀 불어봤다 이런 분들도 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휘자님 네, 입장에서는 네. 그래도 나름대로 어떤 완성도를 이렇게 그쵸. 추구를 하시는데 네. 갑자기 속된 말로 삑사리가 팍 났다 연주하다가 스트레스 안 받으세요? 제가 이제 예를 들어 그런 소리가 났다고 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고요. 이분들은 이제 열심히 뭔가 하고 싶어서 왔잖아요. 네. 어쨌거나 기를 죽이면 안 되죠. 네. 실수는 연습할 때 얼마든지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 자기가 실수가 어느 부분에서 나오고 그걸 파악을 해야 실제 연습을 열심히 해놓고 연주 때는 이제 그런 실수가 날 수는 있지만 최소한으로 적게 나도록 이제 연습을 하는 게 이제 몫인 거죠. 네. 이게 드림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무슨 사단법인이나 이런 조직인가요? 아니요 비영리 단체법인으로 해가지고 네. 영리를 취하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
단원들 단복도 그렇고 모일 때마다 뭐 간식이든 뭐든 기본적으로 돈이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조달하세요? 저희 회비를 내고 있어요. 연습에 네. 참여하시는 분들은 회비를 내서 그 회비 안에서 대관료도 내고 또 우리 단원분들 간식도 좀 먹고 연주할 때는 또 찬조도 받고 이렇게 해서 자금 조달은 하고 있습니다. 거기 어쨌든 악기를 하고 하시는 분들 좀 있으신 분들 있죠? 아니 지휘자님 네. 지휘료도 좀 드려야 되고 맞아요. 그러려면 네. 야, 이거 돈도 좀 많이 들지 않을까 싶은데 특별히 지원받는 데가 없다면 네. 부담들이 좀 되실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그 부담을 하면서도 행복해요. 저만 그런가? 그러시니까 하시겠죠 또. 그런가요? 예. 네. 자, 4년 동안 그동안 연주를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뭐 기억나는 연주가 뭐가 있으셨을까요? 저희가 20년도에 시작을 했을 때 코로나 이게 발생이 돼가지고 네. 이제 못 모였잖아요. 아 진짜 그러네요. 네, 네. 그래서 파트별로 레슨 받고 파트별로 연습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22년도에 창단 연주회를 했어요. 아, 네. 늦게 했죠. 그래서 창단 연주회 하고 11월에 했고 23년도 5월에 정기 연주회 1회를 했고요. 네, 올해 9월에 2회 정기 연주회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금년 9월에 네네네. 뭐 날짜가 나왔나요? 네, 9월 22일 9월 22일. 장소는 예술의 전당 달맞이 극장. 자, 일요일인가 네, 토요일인가? 일요일 오후 5시. 5시. 네. 그러면 혹시 우리 단원 FM의 청취자분들이 네. 좀 가서 좀 들을 수 환영이죠. 있는지. 네. 완전 환영이죠. 그러면 저희한테 초대장을 보내주시면 알겠습니다. 저희가 날짜 돼서 네네. 좀 광고 좀 같이 하고 네. 같이 한번 가을이잖아요. 네, 가을. 네. 음악이 취해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지휘자님께서는 드림 오케스트라를 통해서 나름대로 어떤 추구하시는 음악 색깔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클래식이라는 게 이제 누구나 다 이제 어렵게 생각하잖아요. 네. 이제 사실은 이제 제일 쉽고 그 누구나 편안하게 접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오케스트라가 되고 싶거든요. 또 한 가지는 나만 연주하는 게 아니라 나 말고 내 가족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 결국 이제 시민, 학생, 뭐 학부모 같이 모여서 함께 동참하는 그렇지만 쉽게 접했지만 결코 사운드는 쉽지 않은 예. 그래서 이제 열정으로 똘똘 뭉치는 이런 단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 그대로 드림, 꿈을 꾸시는. 네. 네, 맞습니다. 언제 연습하세요? 저희 일요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안산 예술의 전당 연습실이 있어요. 아, 네. 네, 거기에서 연습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여기 참여하고 싶다 그런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연락을 하면 될까요? 우리 매니저님한테 연락드리면 되나요? 저한테 전화 주셔도 되고 저희 지휘자님께 전화 주셔도 되고. 무슨 공개 일정이 모집 일정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수시 모집인가요? 네. 이제 저희가 사실은 이제 이런 홍보를 검색을 하게 되면 나올 수 있도록 이제 계속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아마 지금쯤은 네이버에서 드림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검색을 하면 아마 블로그로 연결돼서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참여를 해주셔도 됩니다. 네. 자, 혹시 연습 과정 중이나 뭐 이럴 때 뭐 재밌는 에피소드가 좀 있으셨을까요? 너무 많죠. 네. 너무 많은 게 저희가 다 거의 주부잖아요. 학생도 몇 분 계시지만 거의 주부거든요. 성인. 근데 저희는 일요일 날 모이는 거니까 가족 행사 있잖아요. 그렇죠. 가족 행사를 웬만하면 토요일 아니면 금요일 저녁에 하자. 왜냐면 일요일 우리 연습 빠지면 한 주 빠지잖아요. 그럼 이 감이 또 떨어져요. 그래서 또 따라가기가 나는 힘들어. 그러다 보니까 웬만해서는 연습에는 빠지지 않으려고 하고 또 저희 첼로 파트는 정말 연습이 많이 필요한 악기잖아요. 모든 악기가. 그래서 토요일 날도 좀 시간 되시는 분들은 모여서 또 연습도 하고 따로 그렇게 모여서. 네네. 근데 저희가 아까 그 낮은 음자리가 좀 그렇게 어려운지 몰랐거든요. 근데 그게 익숙해진 게 한 거의 1년밖에 안 됐어요. 한 2, 3년을 개 이름 쓰고 손가락 번호 쓰고
막 샵이나 플랫이나 다 적어서 하고 이랬는데 이제는 조금 초견이라고 하거든요. 네. 지휘자님이 새 악보 주시면 미리 안 줘요. 그날 주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초견입니다. 따라갑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을 악보 보고 하세요. 바로 연주 들어가요. 네. 연배가 어떻게 되세요? 그 저기 가장 어린 나이 단원부터 나이 많으신 분들까지. 초등학교 4학년 우리 수민 군이 있고 나이 많으신 분이 50대 60 넘으신 분 계시지 않을까요? 있어요? 아닌가? 아닐까요? 아니 60은 잘 모르겠어요. 50 중반까지는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저는 나이 들면 세 가지를 해야겠다. 아무도 안 놀아주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음식을 내가 혼자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음식 몇 가지를 배워야겠다. 두 번째로는 사진을 좀 찍어야겠다. 그래야 혼자 놀기 좋으니까. 세 번째가 악기 하나 다뤄야겠다. 예, 네. 적극 추천입니다. 네. 그래서 무슨 악기를 할까 막 고민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하나씩 좀 해야겠다. 제가 50 중반인데 네. 어떤 악기를 추천해 주시면 좋을까요? 저희 지휘자님께서는 네. 딱 맞는 악기로 해드릴 거예요. 네. 딱 이 관상을 보면 나오나요? 어떤 악기? 제가 봤을 때는 콘트라베이스나 내가 이제 뭔가 좀 버팀목이 될 만한 그런 그 인상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쉽게 소리를 낼 수 있고 빨리 다가갈 수 있는 악기가 콘트라베이스거든요. 콘트라베이스. 예. 물론 좀 악기가 커서 이동하는 게 좀 단점이 있긴 한데 보통은 연주장에 보통 비치가 다 돼 있거든요. 그다음 내가 악기만 구입해서 연습용으로 사놓고 쓰고 연주는 그 연주장에 가면 있고 그 악기는 그래서 그런 악기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근데 콘트라베이스는 이게 받쳐주는 음악이지 독주나 이런 건 따로 없죠. 아니에요. 요즘은요 첼로 못지않게 콘트라베이스도 솔로 독주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그 현란한 손놀림이 나와요. 요즘 이렇게 젊은 세대들이 이제 그게 좀 전하고 달라진 것 같아요. 전에는 이거 그냥 베이스 말 그대로 베이스니까 밑만 받쳐주겠지가 아니라 그 나름대로 솔로를 자기들이 알아서 만들어서 하더라고요. 그건 또 심폐가 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건 부는 악기가 하니까 괜찮습니다.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무식하게. 다음에 오시면 제가 꼭 한번 테스트는 해봐드릴 수 있습니다. 그냥 약간의 음악적인 감각이 그래도 악보는 좀 볼 줄 안다라는 싶은 사람이라면 말씀하신 콘트라베이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연습을 하면 될까요? 콘트라베이스는 사실 처음에 자세 배우고 그냥 바로 투입하고 해도 돼요. 제가 그만큼 이제 쉽게 다가가도록 편곡을 해드리거든요. 네. 일단 혼자 연습한다는 거는 즐거움이 없어요. 사실은 콘트라베이스 자체가. 그렇지만 이제 같이 합주를 하게 되면은 그 즐거움을 이제 몇 배 빠르게 이제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제가 혹시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저기 문학 박사님 천원석 문학 박사님이시네요. 네. 혹시 평상시 나 이런 악기 한번 해보고 싶었다 이런 게 있었나요? 우선은 이제 저 고민이 뭐였냐면 악기만 부는 거냐 아니면 악기와 함께 노래도 할 수 있는 악기냐가 우선은 선택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있었어요. 네네. 혼자 즐기려면 노래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제 기타. 근데 노래보다는 나이 들면은 이제 그것도 민폐니까 그래도 그냥 악기로만 승부를 본다 그러면 흔히 생각하는 게 색소폰이잖아요. 네네. 근데 색소폰은 그 심폐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좀 꽤 있어야 되고 나이 들어서는 좀 무리가 간다고 하는 얘기를 좀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국악으로 가서 아쟁을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봤고 예. 그런 고민 속에 있었습니다. 그냥. 네네네. 콘트라베이스 추천드립니다. 보통 이제 클라리넷이라는 악기와 색소폰이라는 악기가 이제 거의 같은 흡사하게 할 수 있는 악기인데요. 사실은 이제 호흡적으로 많이 빠져나가는 악기거든요. 네. 예를 들어 오보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흡이 남는 악기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게 리드 중에서도 이제 클라리넷, 색소폰, 특히나 색소폰은 좀 더 폐활량이 많이 빠져나가니까. 근데 그것도 훈련을 하면은 또 나이 들면서도 또 충분히 감당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참 부럽습니다. 근데 평상시에 음악 하시는 분들은 일상의 삶이 일반인들하고 좀 틀린가요? 왜 우리 어렸을 때
예쁜 처녀 선생님 화장실도 안 간다고 하듯이. 아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제 내가 전문 연주자다 하면은 사실 예를 들자면 이제 바이올린 같은 경우 네. 내가 한 레퍼토리를 한 50곡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연주를 이제 아무 때나 내가 50곡을 연주를 할 수 있어야 돼. 이런 정도가 되려면은요. 하루에 3시간 이상씩은 매일 연습해야 돼요. 네, 그러겠죠. 아무래도. 네네. 그게 아마 그 연주 활동이 끝나는 그 시점까지는 예, 준비를 늘 해야 되는 거니까 평상시 다른 분들하고 다른 점이 그거겠죠. 네. 네. 아 근데 이제 일반 집에서는 연습하려면 이 아파트 소음이 있잖아요. 네. 특히 콘트라베이스는 소음이라기 아니라 소리가 크지 않나요? 아 콘트라베이스가 이제 사실은 이제 악기가 크니까 소리도 굉장히 크겠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아 제가 또 이제 학교에 악기 체험을 이제 하러 다녀요. 네.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콘트라베이스까지 다 들고 가요. 예. 그러고 가서 아이들 앞에서 딱 보여주면 콘트라베이스가 제일 덩치가 크니까 네. 와 저기 소리가 제일 크겠지라고 보통 생각해요. 근데 바이올린 소리가 훨씬 크거든요. 콘트라베이스는 음이 저음 쪽으로 많이 낮은 소리가 나는 정도. 쉽게 말해서 이제 코끼리를 생각해 보세요. 소리가 물론 이제 코끼리 소리 크기는 하겠지만 저희가 들을 수 없는 저주파를 낸대잖아요. 네. 예. 그렇듯이 이제 콘트라베이스는 음량의 크기는 크게 한정돼 있고요. 대신에 굉장히 낮은 소리를 낼 수 있죠. 볼륨 되게 작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예. 그냥 어디서 들은 소리가 있어서 첼로 하면은 사람의 뭐 심장하고 가장 가까운 소리라고 그랬나요? 네 맞습니다. 네. 예. 첼로의 가장 큰 매력이 뭐예요, 선생님? 울림이 있어요. 울림이요? 첼로를 하면 네. 첼로가 자세가 첼로를 안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는 그걸 보고 되게 에로틱하다고 표현을 또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첼로가 제 가슴 박에 닿고 현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음을 냈을 때 첼로 그 몸통에서 울림이 있어요. 근데 그 울림이 제 가슴에 느껴져요. 아, 이 느낌이지. 이 느낌으로 첼로를 하는 거지. 잘은 못하지만 너무 좋다. 이렇게 되죠. 그렇군요. 나 악기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요. 이제 하다 보면 뭐든지 하다 보면 욕심이 생기잖아요. 맞아요. 장비 욕심도 생기고. 맞아요. 어떻게 감당하세요? 이거보다 좀 더 좋은 악기 뭐 이렇게 네. 나가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저희 처음에는 입문용 악기로 해서 네. 시작을 했어요. 했는데 제가 하면은 소리가 안 예쁜데 레슨 선생님이 제 악기를 만지면 소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죠. 내 악기도 좋은 소리가 나는구나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악기 바꿔야지 해가지고 어떤 종류가 있냐면 적금처럼 네. 모아요 돈을. 그래서 레벨업을 시킨 거죠. 네. 그리고 또 아니면 알바를 하는 분도 계세요. 진짜 악기 바꾸려고. 그 열정은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아니 지휘자님한테서도 어떻게 보면 악기가 이 지휘봉인데 네. 지휘봉을 쓰시나요? 아니 안 쓰시나요? 처음에는 지휘봉을 썼는데요. 이게 지휘봉을 쓰면은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어요. 네. 단점이 저에게는 별로 안 좋은 게 우리 단체들이 이제 제가 하는 게 이제 학생들하고 아마추어들이 좀 많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은 쉽게 말해 이제 무대 세팅이라든지 악기 배열 모든 거를 다 생각하고 너 가서 또 맞춰주고 하다 보면은 어느 때는 지휘하려고 딱 했는데 지휘봉이 안 보여요. 그리고 연습 때 지휘봉을 이렇게 막 하다 보면은 손가락에 힘이 풀려가지고 네. 지휘봉이 날아갈 때도 있어요. 맞아요. 이건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결국엔 그냥 지휘봉 없이 지휘를 하게 됐는데 그 나름대로 또 익숙해지니까 편해지더라고요. 아니, 저는 뭐 잘은 모르지만 지휘봉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여러 사람들한테 미세하게 신호를 보낼 때는 손가락으로 신호를 보내는 게 훨씬 섬세하지 않을까? 근데 지휘봉으로 하면은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근데 왜 지휘봉으로 할까?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건가? 이런 생각이 좀 있었거든요. 이제 항상 이제 뭐 오른손잡이나 왼손잡이나 둘 중에 하나 이제 지휘봉을 잡게 되면 이제 한 손으로 잡잖아요. 네. 근데 한 손으로 잡으면 그 지휘봉 끝이 좀 상당히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거든요. 이제 그리고 끝을 보도록 해요. 지휘봉의 끝을. 네. 근데 끝에서 섬세하게 딱 비트가 나오는데
사실은 요거는 그냥 거의 박자를 지어주는 용도고 음. 예를 들어 어떤 이 부분에선 작게 해라, 이 부분에선 크게 해라. 그 다음 준비하라, 다음 마디에 네가 나온다라고 이제 손짓으로 표시하는 건 네. 다른 손으로 지휘봉 잡지 않는 손으로 이제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실 공부도 제가 한 게 아니라 우연찮게 전공 과목 중에 이제 지휘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지휘를 잠깐 배웠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네. 그러고 나서 나중에 내가 지휘할 때 되니까 이게 또 제가 또 써먹게 되더라고요. 네, 그런 지휘하시면 어쨌든 다 안보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 악보 안 보는 거요? 안보하는 거요? 네. 이거는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하다 보면 되시는 건가요? 그 예를 들자면은 이제 우리가 같이 연습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은연중에 내가 계속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표시하다 보면은 저도 모르게 이제 외워지는 것도 네. 있고 또 편곡을 하면서 이제 제가 그게 장점인 것 같아요. 저에게는 편곡하면서 저도 모르게 이제 다 암기가 돼 있는 상태 네.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시니까 전문가의 경지가 있으시겠죠. 맞아요. 네, 시간이 다 됐는데요. 자, 우리 매니저님, 앞으로 향후 계획이 있으시다면 드림 심포니 오케스트라에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드림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안산 아마추어 오케스트라의 좀 중심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우선은 단원들 들어오는 거에 전혀 거부감이 없으니까. 그리고 또 지휘자님이랑 작년 9월에 시작을 했지만 몇 년 동안 레슨하고 음악 연주했을 때보다도 실력 향상이 저희 단원들이 더 먼저 알더라고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정말 초보인 분들도 오시면 그냥 그 자리에만 계시면 연습실에 그 자리에만 계셔도 어느 정도 연주하실 수 있다. 전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홍보를 하고 있고 오시는 모든 단원분들 두 팔 벌려 환영이죠. 네, 알겠습니다. 네, 짧은 시간에 뭐 많은 것들을 담아낼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분들 안산에 이런 오케스트라가 있었구나. 그 다음에 내가 악기랑 관계 없었던 삶이었을지라도 한번 내가 배워본다면 내가 여기 이런 데로 찾아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어떤 팁을 주시고 또 문을 열어주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저도 좀 더 고민해보고 콘트라베이스로 도전해볼 수 있을지 하게 되면 바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제든 환영입니다. 네. 자,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마지막 노래 듣겠습니다. 엘가가 지은 위풍당당.